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구매자 행동 분석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구매자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른 분들한테 구매자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거를 학습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케팅에서 현대적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대적 마케팅에서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들은 만약에 기업이 소비자 행동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마케팅의 주체가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환경적인 자극이나 아니면은 마케팅적 자극을 주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잘 준비를 하고 소비자들의 반응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다가 많은 준비를 해놓고 여기서 자극을 주게 되면은 기업은 마케팅적으로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 구매자의 특성이나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공식화되어 있거나 모듈화되어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는 구매자 특성의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구분해보자라는 거죠. 문화적인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 그 국가나 아니면 그 사회나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좀 들어볼 수가 있고요. 사회적 요인도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은 사회 계층에 대한 부분, 사회 계층의 분류의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강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접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를 분석한다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자 행동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환경적 자극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환경적 자극. 그래서 어제 우리가 외부 환경 분석할 때 패스트를 썼는데, 이거는 기업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인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때 소비를 줄인다. 새로운 기술 제품이 나왔을 때, 뭐 폴더블 폰인가요? 이렇게 접는 게 지금 국내에는 아직 시판이 안 됐죠.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며칠 만에 다 솔드아웃 돼 버리더라. 뭐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자극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많죠. 시제품 기술이 나오는 거는 상품적인 마케팅적인 자극인 거죠. 정치적으로 총선이 있거나 대선이 있으면은 뭐 경기가 좀 좋아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성장률, 뭐 사회기술적으로는 노령화, 그다음에 핵가족화, 1인 가구의 증가, 뭐 이런 것들, 기술적인 요소로는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자극을 주게 되고, 기업은 어제 얘기한 대로 기업이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 네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로 소비자한테 어떤 행동적인 자극을 줬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어떤 행동을 보일 건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93년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래됐는데, 김일성 주석이 죽었어요. 93년도에. 그때 김일성 주석이 죽었을 때 우리나라 헌법에 주적은 지금도 북한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주적의 군 통수권자가 죽은 거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93년도에 제가 동원에서 영업 전략팀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 서울 시내에 있는 유명 백화점 중에 상품백화점이라는 게 있어요. 상품백화점.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 상품백화점이 굉장히 지금 말하면은 저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압구정점처럼 아주 고급 백화점이었었는데 제가 그 93년 그때 김일성 국방위원장이 죽었다고 뉴스가 나오던 날 저녁 때 삼풍 백화점에 있었어요. 식품 매장을 내려갔더니 야, 너 어디야? 그래서 여기 삼풍 백화점에 있는데 했더니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팀장이 야, 식품 매장에 좀 내려가 보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물건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내려가 보니까 진짜로 사람들이 핸드카트에다가 라면, 뭐 생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싣고 서로 막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생각을 사람들이 했냐면은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백화점이나 마트나 하여튼 모든 매장에 라면, 뭐 부탄가스, 생수 이런 것들이 매달려서 그냥 완전히 다 없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치적인 자극이 왔을 때 소비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 한참 있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또 죽었잖아요. 그죠? 뭐 열차 안에서 심장마비 이렇게 해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똑같죠. 김일성 국방위원장이나 예를 들면 김일성 주석이라고 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우리나라 헌법상의 주적의 군통수권자잖아요. 똑같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정치적인 자극이 똑같은 게 온 거죠.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참치캔 하나, 뭐 부탄가스 하나 사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자극이 경제적 자극이나 정치적 자극이 똑같이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면은 기업은 떼돈을 벌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여기서 그거와 비슷한 자극을 주고 여기서 물건을 잔뜩 만들어 놓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비자들은 어떤 때는 똑같은 자극이 왔는데 똑같은 시제품이 나왔는데 아니면은 똑같은 어떤 기술이 시장에 생성이 됐는데 어떤 때는 막 줄을 서서 사기도 하고 사재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반응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소비자 행동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를 블랙박스 이론이라고 해요. 소비자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어떤 때는 막 사재기를 하고 어떤 때는 아무 반응도 없고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래서 이거를 블랙박스 이론이라고 하고 이 블랙박스 이론을 풀면은 회사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결과가 이 사람들이 사재기 할 거를 대비해서 여기다가 부탄가스든 생수든 뭐 라면이든 간에 잔뜩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 자극만 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풀어내기만 하면은 노벨 경제학상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현대적인 마케팅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대적인 마케팅의 시작점이자 종착역이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블랙박스 이론을 들여다보면은 왜 그럼 사람들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경제적인 환경적인 자극이나 마케팅적인 자극이 왔을 때 어떤 때는 막 3일씩 노숙을 해가면서 아이폰을 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아무도 그것을 똑같은 스마트폰을 안 사기도 하고 하느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일단 구매자의 특성적인 요인들이 있다. 그게 문화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다.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생활한 소비자와 한국에서 태어나서 생활한 소비자는 문화적인 요인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또는 사회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있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마케팅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 후 행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구매자의 특성과 의사결정 요인이 믹스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풀어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소비자 행동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100년이 됐는데도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기 시작한 지 10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것들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하나씩.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문화적인 요인이다라고 하면은
물리적 요소, 사회적 기관, 뭐 언어. 그러니까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도 사람들에 어떤 소비 행태에 영향을 주고 가치와 신념, 관습 뭐 이런 것들도 사람들의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혼, 출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소비 행동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는 유럽이나 아니면 북미 쪽에서 갖고 있는 국가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하고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사회적인 요소는 사회적인 요인은 계층에 대한 얘기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비자가 속한 사회 계층에 따라서 소비 행동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과 같은 계층에는 서열의 의미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역사가 5,000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5,000년 역사 중에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잘 살았다 하는 시간은 80년대 이후부터 2010년도, 2000년도까지의 한 3, 40년이다. 거기만 잘 살았지 5,000년 동안 한 번도 중국보다 잘 산 적이 없대요. 역사로 보면 중국도 뭐 5,000년 역사라고 하고 우리나라 5,000년 역사라고 하니까 근데 굉장히 슬픈 얘기는 지금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산다라고 할 수 있느냐 전체 국민소득으로 보면 우리는 3만 불이고 중국은 아직 10,000불이 안 됐으니까 잘 산다고 할 수 있지만은 국가 GDP나 이런 걸로 보면 잘 산다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삽니까 지금? 그거는 논쟁의 여지가 많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앞으로 5,000년 동안은 중국보다 잘 살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5,000년 중에 한 30년 정도, 50년 정도 중국보다 잘 살았는데 앞으로는 중국보다 우리가 잘 살기는 어려울 거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개념을 얘기할 때는 의식주를 얘기를 해요. 의식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식주가 어떠냐 이걸 보면은 잘 살고 못 살고를 아는데 제가 본 영화 중에서 관객 1,000만 이상을 동원한 영화 중에 광해라는 영화예요. 광해 이병헌이 나온 보신 분들 계시죠? 광해 오신 거 한번 손 들어보시죠. 다행입니다. 과반수가 넘게 보셨어요. 거기에서 이병헌이 광해로 나오는데 매화틀이라는 걸 써요.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죠?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집에 겨울철에는 마루에다 요광을 놓고 사용을 했었다는 거죠. 요광이나 매화틀이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왕이 사는 궁궐에도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화장실이 되게 아파트 우리나라 사람들 거주율이 많으니까 다 집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매화틀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사는 주거 공간이 옛날에 왕들이 살았던 대궐보다도 훨씬 좋다라는 거죠. 특히 수돗물을 틀으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찬물이 나오는 거를 기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과 한 10몇 년밖에 안 됐대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연탄에다가 이렇게 들통을 해놓고 물을 데워가지고 아침에 그 물을 갖고 이렇게 세수하고 그랬지. 이렇게 물 수도꼭지를 올리고 돌리고 하면은 차가운 물, 뜨거운 물에 마음대로 나오는 게 불과 한 10몇 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광해에서도 이렇게 물을 데워가지고 세수 때마다 왕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온도 맞춰서 올리는 게 나오는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제 왕들보다 조선시대, 이조시대 때 왕들보다 훨씬 좋은 주거 공간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잖아요. 의. 입는 옷 얘기하잖아요.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조 왕들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가 높았던 왕 하면 누구를 생각을 하십니까? 아, 정조라고 그래요. 저는 세종대왕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인터넷 상에서 보면은 정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게 정조대왕이 하여튼 가장 인기가 많은 혁신적인 군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조대왕의 그 이야기를 담았던 영화가 있었어요. 그 현빈이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혹시 영림, 야, 그렇죠. 영림도 1000만 원 안 넘었던 것 같은데, 영림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괜히 얘기를 꺼냈군요. 그 영화에 보면은 정조대왕은 문신 출신보다는 무관에 좀 가깝대. 그러니까 무술을 굉장히 능하고 무술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워낙 활동량이 많아서 용포가, 자기가 입고 있는 용포를 이렇게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청이 있더라고요. 대본 안에. 그 영림 영화에는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 청에서 왕의 용포를 다루는 청에서 정조대왕의 용포를 여러 번 꼬맸대요. 아주 떨어져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무술 좋아하고 말을 잘 타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용포가 자꾸 해져서 여러 번 꿰맸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수리하는 거, 옷을 걸어놓고 이렇게 꿰매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게 영화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옷을 꿰매서 입고 나왔거나 떨어져서 꿰맨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이게 질려서 못 입지 양말이나 어떤 옷을 꿰매서 입으시는 분들은 별로 우리 주변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선시대 때 왕들이 입었던 옷보다 훨씬 지금 사람들이 더 옷을 잘 입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식이죠. 의식주 중에서 식이다라고 하면은, 왕들은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커다란 잔치상 같은 데다가 이렇게 삼시세끼를 먹는 것처럼 이렇게 묘연이 돼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영조대왕이 전체 왕들 중에서 가장 장수한 왕 중에 한 분으로 하는데, 이 영조대왕 같은 경우는 하루에 7찬 이상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상에 수라상에 올라오는데 밥 제외하고 국 포함해서 7가지 찬 이상을 못 올리게 했다. 굉장히 소식을 했대요. 더 중요한 건 정조 같은 경우는 흉년이 들면은 5찬을 했대요. 5찬. 그러니까 국을 포함해서 5가지 찬 이상을 못 올리게 했고, 아주 극심하게 흉년이 든 해가 있었는데 3찬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이라고 해서 뭐 모든 왕들이 다 이렇게 큰 수라상에다가 밥을 먹었던 게 아니라, 대개 뭐 한 5찬에서 7, 영조대왕 같은 경우는 한 7찬 정도 했고, 아주 춘궁리 때는 3찬을 했다. 근데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배가 고프긴 한데,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요즘은 국 포함해서 3찬 이상은 다 나오잖아요. 뭐 한 7,000원짜리, 8,000원짜리 점심을 먹어도 반찬이 보통 뭐 한 4-5개는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걸로 보면, 영화가 뭐 실록을 보고 만든 거니까 왕들보다도 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죠. 의식주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리고 경제적으로 소득이 한 3만 불 정도 되면은 뭐 어쨌든 중국이나 우리가 G2라고 하는 이런 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데, 문제는 이렇게 5천여 역사중에 제일 잘 사는데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조사를 해보면은,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상류층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저는 손들만 아니고 손들어 보시라고 이렇게 들은 겁니다. 내가 중류층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중류층. 예. 그러면 나머지 안 드신 분들은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죠. 역사적으로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그러면은 최소한 한 50-60%가 내가 중류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60%가 내가 하류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도 잘 손을 안 드시잖아요. 절반 이상이. 근데 이 계층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보통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상류층이 있고 계층을 분류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중산층이 있고 하류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회는 부동산 빼고 현금 갖고 있는 금액이 10억 이상이 되면은 상류층으로 봅니다.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가 상류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빼고 10억 이상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분류하는 방법은 뭐 국제기관에서 하느냐 뭐 통계청에서 하느냐 조금씩 다른데 현금 보유 금액이 10억 이상이 되면은 상류층으로 분류가 돼요. 동산 금액으로 따져서 갖고 있는 현금 금액으로 중산층은 80%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류층의 기준은 정부의 지원이 없이 예를 들면은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나가잖아요. 그걸 예전에는 영세민 지원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좀 용어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수급자 뭐 이런 거 지원을 안 하면은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한 10% 정도 된대요 아직도. 이렇게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으로 나눠지는데 요 80%의 중산층을 다시 세 가지 분류로 정부에서 분류를 하더라고요. 중상층이 있고, 중중층이 있고, 중하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상층은 4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인이 아니라 4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해서 연소득이 1억 5천 이상이 되면 중상층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부동산, 동산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소득으로 여기서는 분류를 하는데 4인 가구 기준에서 연소득이 1억 5천 이상 되면 중상층.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이 되면 중중층.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면은 중하층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통계자를 보면은 또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저희들이 보면은. 그래서 정부는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64% 정도가 되잖아요. 64%가 중산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64%가 나는 중하층이다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나는 중하층.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 왜 통계치로 보면은 64%가 중상층인데 중중층인데 왜 사람들이 나는 중하층이다라고 느끼느냐? 그거를 상대적 빈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적 빈곤. 그러니까 이미 국민소득이 한 2만 불 넘어가면은 절대 빈곤, 못 먹고 못 입고 뭐 이런 거는 아주 정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일부를 빼놓고는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절대 빈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안 됐잖아요. 그죠? 국민소득 2만 불이 안 되면은 절대 빈곤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굶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는 해결이 됐다라고 보는데 왜 사람들이 다 중하층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게 상대적 빈곤 때문에 그런데 아침 드라마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예요? 내가 지금은 막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재벌가 뭐 2세적인데 이게 바뀌었더라. 그래서 뭐 출생의 비밀 이거잖아요.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의 대부분의 소재는 그거 뭐 그런 드라마에 보면은 집이 보통 어떻게 나와요? 대골 같은 집이 나오고 엄청나게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낀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재산이 많고 공물 같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뭐 옷도 10벌밖에 안 되고 뭐 올겨울에 입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역대 우리나라 이 계층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 빈곤, 아니 절대적 빈곤을 가장 모범적으로 50년 만에 탈출한 나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상대적 빈곤은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선진 산업국가라고 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대요. 영국도 있고 상대적 빈곤에 대한 문제는 미국도 있고 미국도 뭐 의료제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있고 다 갖고 있는데 상대적 빈곤을 해결하는 국가는 한 군데도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가 상대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될 거다라고 비전을 제시했던 게 그때라 그래요. 통일대방론. 통일이 되면은 통일대방론이 아니라 전쟁이 나면은 그때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제 지금도 저는 그때 생각하는데 판문점에서 이렇게 서로 막 협상을 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전쟁의 일촉즉발 전까지 갔던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상대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는 거는 전쟁이 한번 나면은 싹 없어진다. 그 상대들 어차피 다 제로에서 다 무너지고 제로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상대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또 나빠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 변수가 하도 크니까. 그래서 계층의 문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왜 안 쓰는지, 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왜 본인들을 중산층이라 안 하고 하류층이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소비자들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소비자 구매 행동의 영향 요인 중에 문화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에 대한 강의 영상을 같이 시청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소비자 행동의 복잡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들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할 수 있게끔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